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첫 발을 뗍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항공, 여행업계도 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늘길을 넓히고 휴직자도 불러들이는 가운데 괌, 사이판 여행 상품은 연말까지 다 팔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과 결합개발로 추진했던 제1공단 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익 환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민간 개발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사흘 뒤에 시작됩니다. 4명의 대선 주자들은 채널A가 주관하는 마지막 맞수 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책장처럼 보이는 비밀 문까지 달아놓고 요새로 불리는 보안 속에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실상 10시 통금이 사라집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일상을 덮친 지 1년 10개월 만에 일상 회복에 첫 발을 떼게 된 겁니다. 12월 중순부터는 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일부 벗는 방안도 검토한다네요. 물론 아직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목욕탕 등은 2차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 이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상회복 최종안을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제한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입니다. 비수도권에 특히 이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지금처럼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도 사라집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노래방, 헬스장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감염을 줄이기 위해 방역 패스는 예정대로 도입됩니다.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 등에 갈 때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등과 홍보 기간을 고려해 1, 2주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단속에 나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고 하루 종일 실갱이를 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저녁에 이제 술 드신 손님이 오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6주 뒤인 12월 13일 시행되는 일상회복 2단계에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내년 1월 24일에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사적 인원 모임 제한까지 다 해제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시청자분들, 일상이 회복되면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해외여행도 그중 하나겠죠. 이미 시작은 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물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거의 2년 정도 참았던 것 같고, 한 달 전 포르투갈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박준혁 씨. 일상을 되찾은 리스본 시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분위기라서 실내에서는 다 쓰는 분위기고 붐비진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과 프랑스 등 유럽 20여 개 나라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일찌감치 문을 열었고 미국과 멕시코 등도 일부 지역에 한해 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격리 없이 갔다 왔다니까 좀 놀라는 분위기?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고. 막혔던 빗장이 풀리자 항공사들도 다음 달부터 하늘길을 새로 열거나 넓힙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하와이와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태국과 싱가포르 운항을 늘립니다.
중단했던 노선의 운항 재개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의 비행 근무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사 직전이던 여행업계도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이판과 괌 여행 상품은 연말까지 거의 다 팔렸고 프랑스 등 유럽 상품도 인기입니다. 1년 반 동안 직원 70%가 강제 휴직 상태였지만 내년 채비를 위해 쉬고 있던 직원을 모두 다시 불러들였고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걱정 반 기대 반인데 잘 되지 않겠나. 손님들이 오시는 입장에서나 미래를 꿈꾸면서 오시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하루 전인 이틀 뒤 일요일 밤은 헬로윈데이죠. 해마다 헬로윈 축제 인파가 몰리던 이태원의 상인들은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 대비 한창인 이태원에 김은지 기자가 먼저 가봤습니다. 가게 테라스에는 거미줄이 둘러쳐 있고 유령 모형으로 헬로윈 분위기에 맞춰 가게를 꾸미느라 분주합니다. 할로윈이라서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좀 미리 정돈도 해놓고 10명 정도 아르바이트를 뽑았습니다.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발생 후 상권 침체가 심각했던 이태원. 상인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대목이 반갑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좀 이제 많이 억제돼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같은 집단 감염 사태가 재현된다면 상권을 되돌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함마저 느껴집니다. 또 이게 또 코로나가 터질까 봐 장사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코로나 터지면 저희는 이태원 진짜 못 살잖아요. 방역 수칙을 알리는 포스터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었고 가게마다 손소독기와 체온 측정기도 준비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종업원 선제 검사를 벌이는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선제 검사도 저희가 이번 사람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하고 당일 알바생한테도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검사해서. 서울시는 이번 주말을 대형 확산의 고비로 보고 다음 달 2일까지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과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 와중에 집단 감염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 창원의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는 이틀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120명 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한 돌파 감염자로 판단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가 더욱 우려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격리된 경남 창원의 정신과 병동. 어제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뒤 병원 전수검사를 통해 121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같은 폐쇄병동에 머물렀고 이들 중 107명은 약 6개월 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쇄병동 자체는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깥으로는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2주 안에 입원한 그 6명하고 그 직원들 20명 중에서 아마 문제가 있다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124명.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로 모임과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각에서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동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실내 전파가 확산될 거고 연말연시에 각종 회식이나 모임이 증가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접종했던 고위험군의 면역이 떨어지며 갈수록 돌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지금처럼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훨씬 상체가 낮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준 6개월이 아니라 지금 취약계층은 조금 더 빨리 맞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접종을 독려하면서 면역 저하자의 경우 접종 완료 2달 뒤부터 추가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사회부 서상희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저희가 이제 백신 패스라고 불렀던 걸 이제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 패스라고 부르던데요. 네. 이게 이 백신 패스라는 방역 패스라는 게 이 식당 같은 때 들어가던
때 쓰던 QR과는 좀 다른 겁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접종 완료율이 86%를 넘은 포르투갈의 클럽인데요. 들어갈 때 백신 접종률을 완료했다며 QR코드를 찍습니다. 이걸 우리도 도입한 겁니다. 휴대전화에 뭘 더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질병관리청 앱인 쿠브 증명서나 네이버, 카카오 전자증명서의 QR코드를 지금처럼 쓰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역 패스는 PCR 음성 확인서인데 이건 QR로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미접종자들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인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에 가려면 코로나 음성이라는 걸 통보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문자를 받고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만 유효해서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8세 이하 아이들은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작년에는 한 건도 못했던 이 송년회 올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몇 명이 모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수도권 10명, 또 비수도권 1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송년회 모임이 많아져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연말까지는 인원 제한을 유지하고 빨라야 내년 1월 말에 풀 예정입니다. 일상 회복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스크인데요. 네. 마스크는 어떻게 합니까? 방역 당국은 2단계,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에 실내 말고 실외에서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요. 이 학부모들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 등교는요. 뭐 다음 주부터 바로 하는 건가요? 바로는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백신을 아직 안 맞았는데요. 또 교내 감염도 많아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주간 준비도 하고 11월 18일 수능도 있고 하니까 이거 지나고 11월 22일부터 등교하게 됩니다. 그래요. 뭐 일상을 회복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인데 이러다가 또 뭐 영국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어날까 걱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사적 모임도 제한하고 다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확진자가 많아지면 병원이 부족할까 봐 재택치료도 확대하는데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들과 통화해보면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건데요. 치료하기 쉽도록 먹는 약도 40만 4천 명분을 선구매해 공급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버틸 수 있는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다시는 뭐 조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논란의 땅 대장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업이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도 내놨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을 투입한 현장을 찾아 다시 한번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2,760여 억은 성남시 당시 1년치 가용 예산인데 사실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이걸 환수를 못했으면 영원히 못했을 사업이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장소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겠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정책도 시사했습니다. 상위 직급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비리에 연루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라고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냥 뒀으면 대장동 아마 빨간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잔뜩 전부 다 가졌을 거 아닙니까? 방어가 아니라 앞으로 선을 좀 넘어서 공격으로. 네. 현장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 후보의 현장 방문에 대해 국민들은 범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설을 떠올릴 것이라며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최대 실적이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의도적으로 대장동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논란이 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법을 모아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그 민간이 개발 이익을 불로소득을 이렇게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민간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 부담금을 45%에서 50%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재발 방지 입법에 나서는 건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개입한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묻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는 여론이 55%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의도적 개입이라는 응답이 58%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율 배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남탓만 하고 있으니 유체 이탈법이나 설계자의 이름을 딴 이재명 방지법이란 호칭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대장동 방지 대책은 특검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과정인데요. 평가 배점 중에 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지원한 컨소시엄은 3곳.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3곳이었습니다.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건 성남의 뜰.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이미 설립했다는 점도 가점 사유였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설립 운영 평가에서 성남의 뜰은 만점에 가까운 18.4점을 받은 반면 산업은행은 11.2점, 메리츠증권은 10.8점에 그친 겁니다. 차이는 자산관리회사를 이미 세웠느냐에서 갈렸습니다. 나머지 2곳은 자산관리회사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지만 성남의 뜰은 이미 화천대유를 만들었다며 대표와 직원 자료까지 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공모 지침서엔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 세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공모 전에 만들면 가점을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은 이런 모호한 지침이 성남의 뜰에 가산점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사업자를 정하기 전에 자산관리회사부터 세우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공모 선정에 동시에 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일시두지 말고. 이거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공사와 컨소시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평가와 배점 기준의 타당성을 조사 중입니다. 또 오늘 화천대유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의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60대 여성이 진돗개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주인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온 여성. 목줄이 풀린 진돗개 한 마리가 여성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덤벼듭니다. 개에 물린 여성은 바닥에 쓰러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뒤를 열에 돌아보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더니 와 순간적으로 살게 되는 거야. 여성한테 3번을 물고 얘는 한 번만 물어도 굉장히 위험한데 3번을 물으니까. 개에 물린 여성은 팔 등을 크게 다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 여성을 공격한 개는 사고 직후 안락사 처분됐습니다. 여성은 퇴원한 뒤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정상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눈물까지 안 나고 트라우마
땡겼습니다. 지금 말도 못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견주의 태도에 더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거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보험료에다가 자기 이제 일부 몇 버텨주려고 생각한 거야. 수술하는 것만 해도 돈이 몇천만 원이야. 집사람은 이제 자꾸 왜 자꾸 그래. 경찰은 견주를 입건하고 다음 주 견주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인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견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5명 중 1명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였습니다. 반면 맹견의 입마개나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9년 6건, 지난해 7건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60대 남성이 시청 공무원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택시를 줄이는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옮깁니다. 남성은 포항시청 공무원. 60대 민원인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전 9시 민원인은 외부인 방문이 금지된 포항시청 7층으로 몰래 올라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와 상담을 핑계로 접근한 뒤 생수병에 들어있던 액체를 마주 앉은 공무원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물 테니까 이게 작았고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지독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쓴 공무원은 눈 등에 고통을 호소했고 서울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택시 매매 알선업을 하는 민원인은 포항시의 택시 감차 정책으로 거래가 끊겼다며 이전에도 수차례 시청을 찾아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걸로 감사 사업 활동 그동안에는 개인 서인 간에는 사고 파견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간에 좀 그걸 좀 풀어달라. 경찰은 생수병에 담긴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조사를 의뢰하고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직원이 숨진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숨진 강모 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동료 직원의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지난 21일 숨진 강모 씨. 최근 회사 직원들은 강 씨의 책상을 정리하다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면지에 짜증난다, 제거해버려야겠다는 등의 말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직원들로부터 해당 메모를 제출받은 경찰은 강 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범행은 모두 3건. 지난 10일 직원 1명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지난 18일에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이 담긴 119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일 탄산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방금 기절했다. 너무 어지러운데 혼자 있다고 신고했고 지난 18일에는 40분 간격으로 연이어 신고 전화가 걸려와 이번엔 다른 사람이 쓰러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 물통, 음료수병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리모컨으로 여는 비밀 문까지 달아놓고 호텔로 위장해 일명 바빌론의 요새로 불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호텔 지하 벽면에 설치된 책장. 리모컨을 누르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책장이 움직이며 문이 열립니다. 문 너머의 공간은 유흥업소. 텅 빈 유흥업소를 수색하던 경찰이 철문을 뜯어내자 이번엔 또 다른 호텔로 연결됩니다. 자, 문 열어주세요. 자, 강제 개방합니다. 객실 안엔 피임기구가 쌓여 있고 곳곳에 숨어있던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재빠른 일부 손님은 옥상에 숨어있다 들키자 허탈하다는 듯 웃습니다. 아, 여기 있네. 또. 아, 이러면 더 불리하다니까? 왜 그러네?
유흥주점과 호텔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는 국내 최대 규모 풀살롱입니다. 호텔 2곳과 유흥업소를 지하 비밀 통로로 연결시켜 놓고 호텔 투숙객을 받는 척 손님을 받아 불법 유흥주점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겁니다. 성매매에 이용해온 호텔 건물은 폐쇄된 것처럼 외부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하지만 술값 시비 신고가 들어온 걸 수상히 여긴 경찰이 지난 6월부터 잠복한 끝에 단속에 성공했습니다. 출입구가 외부에서 쇠사슬로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 펄펄 끓는 게 김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를 딱 대봤더니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57명, 손님 63명 등 1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손님과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작은 마을의 우체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적자가 이유인데 주민들은 금융 업무까지 할 수 없게 된다며 크게 반발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항 우체국 폐국 반대한다. 반대한다. 석항 우체국 폐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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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주민들이 우체국 앞에 모였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의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던 우체국이 이달 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되면서 금융 업무는 ATM 기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계 조작에 서툰 주민들은 당장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도 쓰지 못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가장 불편한 건 금융 업무입니다. 주로 그 노령연금하고 또는 자식들이 보내주는 그 용돈이 전부 노인네들이 자동화 기계를 갖다 설치한다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인근 다른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하루 4차례 다니는 버스를 타고 25km 떨어진 읍내까지 가야 합니다. 우체국이 없어지면 아주 진짜 안 돼요. 걸음도 못 걷고 이게 못 만져요. 죽어도 우체국 가면 안 돼요. 아주 눈물이 나오고 울지게 돼요. 이처럼 경영 적자를 이유로 최근 10년간 폐국된 전국 우체국은 327곳.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이용량 등을 고려해 각 지방청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적자 운영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몸집 줄이기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일할 사람이 계속 부족한데 급기야 얼굴도 보지 않고 채용하겠다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온라인 일자리 사이트에서 워싱턴 도심 반경 40km 내 구인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무려 16만 개 글이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거나 사전 인터뷰도 하지 않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평균 임금을 시간당 14달러에서 17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류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화물차 기사 부족 문제도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Before Corona, we'd get about one student a day. So that's 5 a week. But now after the pandemic, it's about 1 every other day. Just three new truckers each week. 작년 상반기 봉쇄 조치로 뒷걸음질 쳤다가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는 지난 3분기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최근 물류대란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2분기에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는 계속 꿈틀대고 있습니다. 구인난과 식재료 부담에 맥도날드 매장들은 제품 가격을 6% 올리기로 했고 케첩 등을 만드는 크래프트 하인즈도 음식값과 제품 가격을 1.5% 올렸습니다. 구인난과 물류대란, 인플레이션까지 3중고가 미국 경제에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연말 소비 대목이 있는 4분기에 경제가 조금 회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물류대란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건네며 방북을 요청했고 교황도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가량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은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난 것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에서 철거한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선물하며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환영 의사를 전했고 당시 교황도 초청장이 오면 가겠다고 했지만 공식 초청이 오지 않아 방북은 무산됐습니다. 통역 외에는 배석자가 없었던 만큼 문 대통령과 교황의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북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도 여건이 되는 대로 방북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북한의 대응에 따라 방북이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 면담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북 등 한반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바티칸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집권 10년 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내리고 김일성 주석을 의미하던 수령 호칭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전시장 속 무기들 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독사진부터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지만 선대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자리를 올해는 북한 노동당의 상징이 대신했습니다. 수령이라는 호칭도 등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논설에서 김정은을 지칭하는 단어로 수령을 3번 썼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 주석만을 의미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후에야 선대 수령 호칭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령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완전히 김일성을 대체해서 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거죠. 집권 초기 할아버지 김일성을 연상하게 하는 외모를 강조해 그 권위에 기대왔지만 올해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수반으로 지칭하면서 사실상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대와 차별화하는 통치 사상을 강화, 확산하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도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주의가 공식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체계는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사흘 뒤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저희 채널A가 주관한 마지막 1대1 맞수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희 뉴스 직전에 끝났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골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수 토론에선 날카로운 토론 대신 훈훈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호떡을 오빠와 여동생이 나누게끔 하는 이러한 지혜를 저는 국가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 이것을 바탕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상당히 원론적이나 철학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정당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발언 시간까지 나눠줍니다. 제 시간 10초 나왔습니다. 한번 쓰시죠. 마무리. 미래 세대의 몫을 뺏어오는 정책,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중단시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죠.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는 데 40분의 시간을 쓴 두 주자와 달리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서로의 공약을 언급하며 송곳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홍 후보님 방위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저는 병장 출신이고 대학생 강의 가셔가지고 군대 체질인 사람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홍 후보님 군대 체질이십니까? 저는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군대 체질입니까? 홍 후보님은 아닌데. 군대 체질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가난한 집 자제들만 해야 되나 이겁니다.
저는 꼭 그래 생각하지 않는 게 좀 사는 집 자제들도 군대 가는 수 있습니다. 이 공약은 저는 정말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단일 화설이 돌았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신경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토론을 위해 저희 스튜디오를 찾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이 취재 기자가 따로 만났습니다. 이 본인들에게 제기된 약점들에 대한 생각을 네 후보 모두에게 물어봤는데요. 다소 불편한 질문이었겠죠.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이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토론회장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맞수 토론에 앞서 본인의 약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정치 신상이라는 부분을 강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어쩔 때는 조금 약점으로 좀 작용할 때는 없으셨나요?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분들의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트랙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실망도 하시고 또 저는 이제 새로이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신상으로서 많은 거를 담을 수 있다라는 원팀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들 지지라는 거는 자기 한 표뿐이에요.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탈당하고 나가서 다른 당 후보 지지합니까? 인지도나 대중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아오셨는데 원희룡의 이재명에 대한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놀라운 눈으로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공을 들이셨는데 좀 극복이 되셨다고. 대구 경북이나 영남 보수권에서 저한테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보내줄지 저는 상당히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정권 교체만 생각한다면 저를 찍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주자들은 최종 후보는 본인이 될 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원희룡입니다. 당원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면 그러면 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의 이런 변함없는 그런 그 확고한 그런 지지를 또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런 열망이기 때문에 TK, PK, 영남이 전체가 저한테 압도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럼 경선 끝난 거는 마찬가지죠.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논란에 이재명 후보가 보이네요. 네, 논란을 해명하려고 SOS를 쳤는데요. 그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인데 SOS 대상이 지금 보이는 이제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였던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박찬대 의원은 SNS에 3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백종원 씨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이 준비 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외국은 허가가 잘 안 나서 새 매장을 여는데 최소 1, 2년이 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이재명 후보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인 백종원 씨도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백 씨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 원리는 어떻게 이거 하지 마라 하라 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나. 백종원 씨 얘기는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 측이 백종원 씨까지 소환해가면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안쓰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택시 면허도 제한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택시와 대학은 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과 비교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싶긴 합니다. 네, 어제는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야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초대형 불나방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공약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물러서지는 않고 있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비유와 인용이 꼬리를 물고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사가 나왔네. 여기서 도사가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까?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표현한 건데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실히 마음을 보여줬으니까 다른 후보들은 좀 불쾌하겠네요. 네, 유승민 후보도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에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어도 이 논란 때마다 슬쩍 힘을 실어줘 왔습니다. 당 해체 발언과 손바닥 왕자 논란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일축했고 전두환 발언 논란 때는 정치 초년생인 점을 부각해 두둔했었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진짜 도사는 아니니까요.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죠.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쟁력 조사에서 지지층 성향을 따지지 않았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섰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후보가 홍 후보를 앞섰습니다. 또 5,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윤 후보가 높았습니다. 경선에서 영향력이 큰 당심 잡기가 이 홍 후보의 숙제입니다. 당원들 표를 공략하실 좀 전략을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죠. 고령층 지지율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그 위트가 있고 재밌으세요. 재밌게 아주 귀엽게 저항을 하십니다. 우리 홍 후보님 보면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최종 후보 선출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도사는 현명한 선택을 해줄 국민이겠죠. 네,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국민과 당원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 주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열대 폭풍이 덮쳤습니다.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추정됩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마치 폭포수 같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센 물길에 갇혀버렸습니다. Niente, si è allagato tutto il locale, c'è un macello, siamo nel panico più totale. 물길에 떠내려온 승용차들은 기찻길 위에 얹혀 있고 소방관들은 펌프로 연신 물을 퍼냅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도시 카타니아에 열대 폭풍 메디케인이 몰아친 겁니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살보 포클리제 카타니아 시장은 긴급한 이유가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열대 폭풍 메디케인은 지중해 북부가 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중해 온도는 평균보다 8도 높았습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남동부 시라쿠사는 48.8도를 기록하고 산불까지 확산하는 등 세계 각국 기후위기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영국에서 유엔 기후총회가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태극마크 달기가 올림픽 메달 따기보다 어렵다는 종목 바로 양궁이죠. 안산과 김재덕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국가대표 자리를 놓고 다시 원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선수들이 힘차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과 2관왕인 파이팅공사 김재덕은 원점에서 다시 경쟁을 펼쳤습니다. 아예 모든 선수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난 1차 선발전부터 도쿄올림픽 스타들이 고전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남녀 각각 32명이 추려졌는데 안산은 여자부 14위로 통과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멤버 중에는 3위를 한 강채영의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던 리우올림픽 이관왕 장혜진은 7위에 올라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기존 대표 멤버들이 강세였습니다. 김재덕이 형님들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우진이 2위를 기록했고 은퇴를 고민하다 재도전에 나선 오진혁은 7위에 자리했습니다.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은 내년에 2차, 3차 선발전을 더 치러야 남녀 8명씩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답니다. 과거의 업적은 무시하고 지금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를 뽑는다는 양궁협회의 원칙 속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자, 뒤로 보이는 사진은 오늘 경기도 김포에서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가을 풍경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물드는 단풍을 보면 지나가는 가을을 꽉 붙잡고 싶어지죠. 이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내내 중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 제주 산지에,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이 19도, 대구는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낮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11월 중순쯤 서울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짧은 가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페이스북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좋아요죠. 게시자를 응원하거나 공감하는 이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여겨왔는데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And they push them towards extreme interests. You can be someone center left and you'll get pushed to radical left. You can be center right, you'll get pushed to radical right. 좋아요 버튼이 게시물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서 오히려 이 증오를 부추긴다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SNS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방치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미국에선 뜨겁습니다. 자, 보면 우리 대선판도 좀 비슷하죠? 내 지지층을 강하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서로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증오 마케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